안녕하십니까. SBM 리서치의 김영재입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또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도움 없이도 이란 핵시설을 공격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 나오고 있고, 또 이란은 여기에 대응해서 미사일 수백 발 준비하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지정학적 리스크는 항상 있어 왔는데 좀 조용해지나 싶었는데 다시 또 시작하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데 여길 그냥 순진무구하게 또 이렇게 바라보기도 좀 뭐한 게, 지정학적 리스크, 그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보기에는 뒤에 또 숨은 건 뭐가 있나, 그런 걸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먼저 시장이 반응한 게 유가가 팍 뛰어올랐죠. 아래에서 거의 뭐 $60도 막 깨고 내려가려고 하다가 뭐 깨고 내려가기도 했었죠. 4월 달에 55불까지도 갔었는데, 그런 유가가 이 70불 근처까지 갔다가 단기 급등 이후에 반락하는 그런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유가 흐름을 놓고 봤을 때는 러시아를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러시아 경제는 이 유가나 천연가스 같은 그런 에너지 쪽에 영향을 많이 받죠. 달러 인덱스 이렇게 확 빼고 있는데 1차적으로 쉽게 올 수 있는 자리까지 온 게 아닌가, 그 생각 듭니다. 트럼프 1기 때 달러 움직임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이 푸른 박스권에서 움직였습니다. 1차적으로 쉽게 올 수 있는 자리 달러 인덱스 97까지 왔고요. 과연 이것도 깨고 그때 저점까지 갈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 이스라엘 얘기를 보면 유가와 더불어서 달러 인덱스가 가장 먼저 생각나더라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에게 줄 수 있는 것 뭐가 있을까? 에너지 가격 회복, 달러를 어느 정도 레벨까지 약화시키는 그런 흐름, 이 정도가 당근으로서 가장 좋은 게 아닌가, 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을 뒤에서 사주했다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경제 흐름이 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가, 그걸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죠. 97레벨이요.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여유가 있었는데, 지금 실시간으로 다시 보니까 오늘 97.7까지 거의 내려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슬아슬하죠. 이거 깨고 내려가면 또 어떻게 되나.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러한 중요한 자리가 여러 가지 일정상으로 또 변곡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한 번에 깨고 내려간다라기보다는 반등 이후에 내려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한 기술적 흐름까지는 뭐 예측하기가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로 약세라 하더라도 지금 타이밍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런 지정학적 리스크 이외에 지금 국채 발행이 진행 중이고 다음 주에 BOJ 통화정책회의하고 FOMC 회의가 있다라는 점 감안한다면 금리하고도 연동이 되고 달러 쪽으로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쪽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는 것이 러시아 쪽으로 이전돼서 어떤 얘기가 또 다시 나올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한국 원화도 이제 강세 많이 왔습니다. 1350원까지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 1350 레벨요, 이건 역시 어느 정도 의미 있는 레벨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타이밍상으로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재료가 좀 중첩이 되면서 다른 쪽도 보게 만드는 그 재료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는 사실 딱히 어떻게 대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미리 어떻게 대응한다라기보다는 이런 일이 시장에 지금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추가적으로 어느 쪽으로 더 일이 진행될 수 있는지, 그러한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쪽으로 좀 눈을 돌리면은요, 어제 CPI 지표 나오면서 이제 다시 또 인플레이션 쪽에 관심이 가고 있는데, 어제 나온 지표는 뭐 시장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 디테일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 두 가지 정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걸 알려주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PPI도 안정이 될 것인가, 그거 한 가지 하고요. 그리고 CPI 내용을 봤을 때 소비 심리 쪽으로는 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 두 가지요. 저는 그 두 가지를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관세 때문에 물동량이 변동폭이 크죠. 관세 시행되기 이전에 미리 미국 쪽으로 수입해 들어오는 그런 경우가 있고, 그리고 관세 조치가 나타나면은 수입이 중단되고 다시 또 완화가 되면은 수입 물량이 늘어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통계 수치가 정책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 폭이 크다라는 것이죠. 여기 붉은색 선으로 리버레이션 데이를 표시를 하고, 중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그 컨테이너 선의 증감을 나타내는 그 표인데, 이 늘었다 줄었다 하는 이 편차가 큰 게 정책에 따라 왔다 갔다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월별로 따질지 분기별로 따질지 또 주별로 따질지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지는데, 주별로 따지면 좀 더 민감하게 볼 수가 있죠. 5월달 걸로 놓고 봤을 때는 좀 안 좋게 나타날 수도 있는데, 주간 단위로 따져보면 6월 초에 미국 쪽으로 향하는 그 선적 활동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여름 운송 시즌을 앞두고 상당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게 주간으로 비교하면 그 전주보다는 많이 늘어났는데 1년 전하고 비교하면 25% 정도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고요. 이 그래프에서 놓고 봐도 한 1년 전보다는 좀 절대적인 레벨 자체가 좀 낮죠. 그래서 통계 기간에 따라서 어느 때하고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틀려진다는 것이죠. 제가 즐겨보는 지표 있죠. GSCPI야. 해상 운임 포함해서 전체적인 물동량의 운임 비용을 따지는 건데 계속 좀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이 제로를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아래쪽에 있으면 좀 부진한 흐름, 위쪽이면 좀 활발한 흐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인데 계속 좀 부진한 흐름에 머물러 있었다가 이제 좀 뚫고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의 좀 시그널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운송 지표만 볼 게 아니라 CRB 인덱스를 보면 운송 요율 흐름보다 조금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GSCPI하고 CRB 인덱스 조합해서 보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전보다는 조금 더 강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CPI 항목별로 놓고 봤을 때 에너지가 검은 선인데 특히 약하게 아래쪽으로 좀 이렇게 많이 내려오잖아요.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졌을 때 이렇게 확 튀어 올랐다가 그 이후에 가장 빠르게 내린 게 에너지죠. 코어 서비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가 잘 안 빠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에너지가 이렇게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 나타나고 있는 게 역설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나타나는 유가하고 연동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줄 수 있는 선물 중에서 미국 쪽에서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항목 중에 하나가 그쪽이 아닌가 전 그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CPI 지표를 또 다른 각도로 한번 살펴볼게요. 커먼맨 CPI라는 게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 인용한 자료인데요. 보시면은 커먼맨 CPI가 음식, 에너지, 임대료, 의류, 전기료, 보험 이런 식으로 실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그 항목으로 지수를 뽑아본 것입니다. 그걸로 따져보니까 시간당 어닝, 임금 증가율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데 그거보다 이러한 항목들의 인플레이션이 더 세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 증가보다 실생활에 밀접한 그런 항목들 가격 올라가는 폭이 더 크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체감 지수는 안 좋겠죠. 체감 경기도 안 좋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GSCPI 같이 운송비, CRB 인덱스 이런 항목들이 PPI 쪽으로 먼저 영향을 줄 것이고 그런 PPI가 이 CPI 쪽으로 또 영향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번에 나온 CPI 가지고 안심할 게 아니라 이러한 모습은 심리적으로 소비자 심리 쪽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는 이 CPI 지표가 나오면은 그냥 대강 어느 정도 지표가 마무리되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 지금은 또 안심하기에 경제 여러 분야가 좀 흔들흔들하고 있다는 점, 그 점을 감안해야 된다는 것이죠. 시장이 전체적으로 자산시장 인플레이션이 경제 참여자들이 만족감을 느끼면서 같이 참여해서 자산시장 인플레이션이 나타나면은 그렇게 불안해 보이지 않을 텐데 지금은 극단적인 양극화 때문에 어느 한쪽은 시장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인 전망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한쪽은 디커플링 현상으로 인해서 체감적으로 경기가 좋아지게 느껴지는 그런 계층도 일부 있다라는 것이죠. 일부 산업이 올라가듯이 또 일부 계층은 그렇게 체감이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CPI 지표로 모든 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은 지표를 보는 타당성과 더불어서 지금 시장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양분화되어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관적으로 좀 피부에 와닿게 한번 CG를 만들어 봤습니다. 실생활에 밀접하게 와닿는 그런 5개 항목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음식, 에너지, 교통, 집값 이런 항목들의 변화 추이를 과거 5년의 흐름을 항목별로 가중치를 줘서 뽑아보니까 CPI보다 체감 인플레이션이 훨씬 크다라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건 가중치입니다. 음식을 30%, 에너지를 20%, 교통비를 15%, 집값을 25%, 나머지 기타를 한 10% 그런 비중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이 비중이 어떻게 하면 타당할까 그것에 대해서 좀 몇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또 AI로도 한번 검색을 좀 해봐가지고 이 정도 비중이 어느 정도 타당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좀 계산을 해본 것이고요. CPI 비중보다는 약간 좀 이 5개 항목 비중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죠. 항목이 CPI는 이런 항목 말고 더 많은 항목들이 포함되니까요. 그래서 뽑아보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CPI 상승률은 20% 안팎인데 이 항목들의 가중치를 주니까 30% 정도 개선이 되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PPI 지표도 이제 나올 테고 또 소비 심리 지표도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지난번에 좀 시장에 좀 안 좋게 작용을 했었던 미시건대에서 뽑는 그런 수치도 나올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BOJ 통화정책회의하고 FOMC가 열리는데 예전에 한번 또 파월 의장한테 어떤 기자가 그렇게 질문을 했잖아요. 미시건대 쪽 지표는 좀 저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번에도 또 그런 질문이 나오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땐 제가 이걸 한번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이 유동성 흐름이요. 큰 흐름에서 놓고 봤을 때 재정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금 정책을 쓴단 말입니다. 관세 정책하고 무역 관련해서 그런 정책적으로 세금을 걷어들이는 그런 모습 보이고 있고요. 또 반대로 감세 정책을 또 쓰죠. 이러한 요인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게 첫 번째 포인트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러한 세금 관련된 정책들이 재정 쪽으로 영향을 미치고 또 그 재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테이블 코인이 거론이 되고 있고 그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적으로 또 들어서면 그게 바로 유동성하고 연결된다. 이게 제가 보고 있는 하나의 유동성 흐름의 프레임워크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 관세 정책 보면은 타코 얘기 나오는 것이고요. 그리고 감세 정책 하면 빅 뷰티풀 빌, 스테이블 코인이나 부채 관련해서는 지니어스 액트, 비트코인 컨퍼런스, 그 다음에 서클 IPO 이렇게 관심이 이동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모든 게 종합적으로 통화정책, ECB, BOJ, 페드 쪽의 움직임으로 어느 정도 또 가닥을 잡아가면서 재무부의 분기 자금 조달 계획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의 큰 프레임워크이다. 전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결된 각각의 이 항목들 여기서 어떤 변화가 나타날 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한 번 정도 이 흐름을 정리를 하고 거기에 이제 가지쳐서 나오는 얘기들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쉽지 않을까 해서 요거 한번 중간 점검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큰 흐름에 있어서 일정상으로 한 4분의 1 정도 흘러가고 있는 그 시점이기 때문에 이 흐름을 이해해야지만 이 다음으로 또 이어지는 새로운 얘기들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중간 점검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단계를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CPI 쪽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그게 이번 주에 얘기가 나온 것이고 이제 PPI, 소비심리 조금 더 나가면 PCPI까지 인플레이션 지표들이 나오면서 나머지 영향 쪽으로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거를 우리가 좀 지켜보면서 시장 흐름을 체크하자라는 것이죠. 시장에 대해서 자산시장이 이렇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또 목표치를 계속 올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나타납니다. CT증권에서 이번에 또 목표치를 올렸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근거로 삼는 게 또 포워드 PER 21배 이 얘기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포워드 수치를 볼 때 나스닥 선물하고 바로 연결된다라는 그 말씀 드리고 있잖아요. 포워드 21의 경우는 나스닥 선물로 한 21,000대죠. 그렇다면 시장이 너무 빨리 상승하는 모습, 그건 좀 부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업 실적이 좀 뒷받침돼야지만 되는데 그 개선되는 흐름보다 지금 자산시장 흐름이 약간 좀 빠르다는 점은 좀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는 이런 유동성 흐름이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올 때마다 또 시장 또 이렇게 자극을 시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모습에 대해서는 자산시장 상승 논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에 그 말씀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